믿기지 않아요. 정말 한국에서의 일이 이렇게까지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별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의 사연을 듣고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유학 중인 안나라고 해요. 저는 현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폴란드에 있을 때 우연히 읽은 책 한 권 때문이었어요. 그 책은 동아시아 철학과 역사,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통과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아시아에 대한 저의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그들의 철학적 사유와 삶의 방식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정신적 교감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반면 동아시아 문화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유교 문화가 여전히 현대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졌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지는 전통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 린다를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죠. 린다는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유학을 온 친구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린 처음에 같은 교양 강의에서 만나 동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강의 주제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차이였는데 린다는 중국 문화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폴란드에서 배운 서양 철학과 그 차이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 둘이지만 그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학업과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나눴죠. 린다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접한 감정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와의 대화에서 점차 그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저 역시 린다를 통해 중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유럽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여행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았죠. 그리고 이번 여름 방학, 우리는 더 큰 도전으로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아시아는 제가 책으로만 접했던 지역이었기에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었죠. 처음에는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를 고려했지만 어느 날 린다가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린다는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특별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하지만 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궁금하긴 해.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린다는 한국에 대해 반한 감정이 남아있긴 했지만 호기심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터라 그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고 둘이 함께 한국에 가서 그 문화를 체험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서울, 부산, 제주도를 8박 9일 동안 도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싶었고 린다 역시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보고 싶어 했죠. 저와 린다는 한국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요. 이번 여행의 목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린 8박 9일 동안 서울, 부산, 제주도를 오가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린다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린다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었지만 여행을 하며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도착을 하였고 첫 번째 도착지인 서울로 향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움직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의 교통편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린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 여긴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신기하네. 중국이나 영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지.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특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도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져. 강요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린다는 전통 건축물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지만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북촌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는 듯했어요. 경복궁의 화려한 지붕과 넓은 궁궐 안을 거닐며 그녀가 말했죠. 사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중국처럼 화려하거나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곳엔 뭔가 다른 매력이 있네. 소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응. 한국은 크기나 화려함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책으로 접한 적이 있어.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걸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날 저녁, 우리는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색감은 정말 예뻤어요. 린다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거 대박이야. 이 조합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한국의 김치가 중국과는 달리 이렇게 달달하고 매콤한 음식이었다니 매운 거 잘 못 먹는 나도 중독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한대. 이 매운맛이 기분 좋은 매운맛인 것 같아. 계속 나를 끌어당겨.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들을 계속 집어 먹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나오는 건 처음 봐. 한국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즐기는 것 같아.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반찬이 나오진 않거든.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린다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에 점점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와, 이 기차 진짜 빠르고 편안하다. 한국도 이렇게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그렇지? 한국은 특히 교통이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아. 서울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굉장히 효율적이야. 시간도 거의 잘 지키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광안리라는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넓게 펼쳐진 해변을 보면서 린다는 여유롭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사실 서울만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해. 저도 광안리를 바라보며 동의했어요. 맞아. 한국은 도시뿐 아니라 자연도 정말 아름다워. 서울만 보고 가면 너무 아쉽지. 그리고 우리는 자갈치 시장으로 갔어요. 린다는 산낙지를 보고 처음엔 주춤했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죠. 산낙지를 먹고 나서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특이한 경험이야. 이런 음식을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니. 이제는 한국이 꽤나 매력적인 나라로 느껴져. 그렇게 우린 부산에서의 즐거운 일정을 마무리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마지막 여정인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린다 역시 그 아름다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됐어. 사실 반감이 좀 있었던 게 부끄럽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너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잖아.
나도 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었어요. 린다는 흑돼지의 맛에 반해 연신 리필을 요청했죠. 이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한국 여행을 하면서 린다는 처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하루를 보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한국 여행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죠. 마지막 날은 특별한 계획 없이 서울을 더 여유롭게 즐기기로 했어요. 특히 명동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명동은 한국의 번화가 중 하나로 쇼핑과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던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명동의 활기찬 거리를 걸었어요. 명동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한국 특유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선 떡볶이, 핫도그, 김밥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 우리를 유혹했죠. 린다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이 떡볶이라는 거 맵지만 계속 먹고 싶어. 이게 한국의 매운맛이구나 라고 린다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린다가 이제 한국의 음식까지 완전히 즐기고 있다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참 잘 먹는 것 같아. 나도 너무 매워. 우리는 한국 특유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상점들 사이를 걸으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린다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져 화장품 가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저는 명동에서 파는 기념품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마지막 날을 추억할 준비를 했죠. 그렇게 즐겁게 거리를 걷던 중 우리는 우연히 사주와 타로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게 앞에는 점괘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작은 입간판에는 사주, 타로, 운세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죠. 린다가 갑자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안나, 우리도 한번 운세를 봐볼까? 한국에서 운세를 본다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여행의 특별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 사실 저는 사주나 타로 같은 미신 같은 것을 그리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린다의 제안이 재미있게 들렸어요. 그래, 뭐 어차피 여행도 거의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우리를 보며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영어에 능통했고 벽에는 여러 가지 운세와 관련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분위기는 약간 신비롭고 조용했어요. 우리는 할머니에게 간단한 소개를 하고 사주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먼저 저의 사주를 봤어요. 그녀는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사주 팔자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시작했어요. 올해는 인간관계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이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 상황을 잘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놀랐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지만 최근 유학 생활에서 느꼈던 약간의 거리감이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린다의 순서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린다의 생년월일을 듣고 나서 갑자기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린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올해 너에게 물이 큰 위험이 될 수 있구나. 물과 관련된 일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 조심하지 않으면 삶과 연관된 큰 사건이 생길 수 있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항상 주의해라. 린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 한국에서 이런 점을 볼 때마다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특히 내가 중국인이라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주의하라는 의미일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하지만 린다는 기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내 운세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기분 나빠. 난 이 나라에 대해 많이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건 정말 불쾌해. 그녀는 결국 가게를 나가버렸고 저는 급히 린다를 따라 나갔어요.
린다, 진정해.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 사주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일 거야. 하지만 린다는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나라는 나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기류 속에서 숙소로 돌아왔고 마지막 날 밤을 조용히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여행 마지막 날을 예기치 않게 마무리 짓게 되었죠. 린다는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었고 저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여행 후 며칠 동안 린다와 저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느꼈던 어색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명동에서 있었던 일이 린다에게 크게 상처를 남긴 듯했고 저도 그 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모든 게 엉킨 것만 같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린다가 다시 마음을 열고 연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에도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 답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아직도 그날의 일로 화가 난 건가 싶었어요. 사주집에서의 그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린다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내가 좀 더 다정하게 위로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중국에 태풍이 다가온다는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여행 다니며 유튜브로 관광지를 찾아보던 것이 알고리즘이 되었는지 한국의 영상 속에서는 태풍의 경로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 중국으로 상륙해 거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명동 사주집에서 할머니가 했던 경고가 떠오른 거예요. 올해 물을 조심해야 해.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물과 관련된 일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그 경고가 떠오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물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점괘가 태풍과 연관된 건 아닐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린다의 고향이 중국 남부 해안 쪽에 있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에 혹시 그녀도 이 태풍에 휩쓸린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저는 바로 린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에 큰 태풍이 왔대. 너희 고향은 괜찮아? 가족들은 안전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불안은 더 커져만 갔죠. 평소 같았으면 적어도 하루 안에는 답장이 왔을 텐데 이번엔 며칠이 지나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때는 린다가 단순히 화가 나서 연락을 피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린다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중국어로 여보세요? 라고 받았어요. 그 목소리가 린다가 아닌 걸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나입니다. 린다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린다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영어로 대답했어요. 린다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린다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린다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린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갔을 때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쳤어요. 그때 홍수가 발생해서 린다가 물에 휩쓸렸어요.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너무 오래 물에 떠밀려 가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순간 명동에서 들었던 사주집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어요. 물에 대한 경고,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 생길 거라는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이게 진짜였던 건가? 그때 사주가 말한 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어요. 사주를 봤던 그날 린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올랐죠. 괜찮을 거야.
그냥 조심만 하면 돼. 제가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웠던가 싶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더 주의하라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는 린다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어요. 지금 그녀는 많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린다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녀가 꼭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안나도 기도해줘요. 저는 그녀에게 차마 죄송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저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할게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보았던 사주가 단순한 재미로 끝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점괘나 운세 같은 것에 대해선 그리 믿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니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그 일을 겪게 되다니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 것만 같았죠. 린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린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여행의 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던 사주집에서의 일이 이렇게 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문득 명동의 사주집에서 들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사주와 운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린다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점괘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그동안 사주나 운세를 믿지 않던 제게 이 사건은 단순한 재미 이상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주와 운세가 단순한 미신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사업, 이사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주를 참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주팔자는 한국의 오랜 전통 점술로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간을 바탕으로 운명을 풀어내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실제로 사주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처럼 사주를 본 후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주에서 건강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검진을 받았더니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도 있었고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사주가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사주가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린다의 사건을 통해 저는 사주가 그저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없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전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명동에서 들었던 물과 관련된 경고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린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사주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사주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신중해질 수 있잖아요. 린다의 사고를 통해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주나 운세의 신비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린다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앞으로도 사주를 그저 미신으로만 치부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이 점괘는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신비롭고 대단한 전통이었으며 그 깊이를 알게 된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삶의 불가사의와 운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한국의 사주 문화는 그저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전통이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배우는 인문학에서 철학과 문화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게 한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사주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통찰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인간관계를 조심히 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사주를 통해 더 신중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사주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저도 묘하게 끌리는데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사주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 사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앞지를 거야. 한국도 긴장해야 될걸? 영국의 한 대학교. 두 학생이 자신들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의 손에는 중국의 휴대폰이 들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예요. 오늘은 제가 왜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려고 해요. 사실 처음엔 우연히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저는 현재 영국 레스터에 살고 있고 드몽포트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데 제가 한국의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바로 BTS 덕분이었어요. BTS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린 시절 그들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멜로디가 좋다거나 퍼포먼스가 멋지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열정이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그리고 멤버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죠. 처음 BTS를 봤을 때 그들의 무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그들의 에너지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들에게 빠져버렸어요.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도 한국어 단어를 하나하나 익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BTS의 노래 가사를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 음식점을 가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우리 한국 음식점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요즘 BTS에 빠져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졌어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라며 조금 망설이셨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동의하셨어요. 그 주말 부모님과 함께 레스터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인데 그 맛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비빔밥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죠. 사진으로만 봤던 오색찬란한 디자인에 약간 생소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 맛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고 아빠도 다음엔 다른 한국 음식도 먹어보자 라며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음식으로 하나가 되고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더 생겼죠.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전통과 현대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을 향한 사랑이 커져갔죠. 그리고 그 즈음 제가 정말 흥분하게 만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삼성에서 BTS와 협업해 갤럭시 BTS 에디션을 출시한다는 거였어요. 보라색 외관에 BTS 로고가 새겨진 그 한정판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이건 내가 꼭 가져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BTS와 연결된 특별한 물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자마자 저는 아빠에게 그 핸드폰을 사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빠, 저 이번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삼성에서 BTS와 협업한 한정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요. 이건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BTS와의 특별한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 될 거예요.
아빠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조지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니?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핸드폰이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지 아빠를 설득하기로 했어요. 아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게요. 핸드폰도 정말 아껴서 오래오래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해서 생활비를 보태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저의 간절한 부탁에 아빠는 웃음을 지으시며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좋아. 그 대신 약속 지켜야 한다. 학업에 집중하고 핸드폰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해. 그렇게 아빠와의 협상 끝에 저는 드디어 그 소중한 갤럭시 BTS 에디션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처음 받아본 그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핸드폰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BTS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으로 BTS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감동이 배가 되었고 매일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심지어 잘 때도 휴대폰을 놓지 않으려고 손에 묶어두고 잘 정도였으니까요. 왠지 그러면 꿈에서 BTS 오빠들이 저와 함께 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그 소중한 핸드폰과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커피를 사러 나갔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 BTS 에디션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나갔던 거예요. 커피를 사들고 돌아왔을 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에 너무 집중하느라 멍했거든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제자리에 핸드폰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지? 핸드폰이 왜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도난당한 것이 분명했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 바로 도서관 관리실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CCTV 화면을 돌려본 결과 하필이면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CCTV 사각지대였어요. 제가 커피를 사러 나간 동안 누군가 핸드폰을 가져가는 순간이 전혀 찍히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절망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제 소중한 BTS 핸드폰은 그날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말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제 핸드폰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이게 정말 끝난 건가? 내 BTS 폰.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핸드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BTS와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이 담긴 상징이었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죠. 폰을 잃어버린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슬픔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죠. 대학 생활은 이미 만만치 않았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살 돈도 없었어요. 레스터에서의 생활비와 집세,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새로운 핸드폰을 살 여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도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레스터의 집세가 비쌌어요. 대학 근처에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한 방을 찾아야 했지만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겨우 구한 방도 월세가 워낙 비싸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거의 다 집세에 쏟아부어야 하니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폰을 살 여유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 친구 샤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샤오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저와 같은 과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곤 했죠. 샤오가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쓰고 있던 화웨이 폰을 추천해 주었어요. 조지야, 내가 쓰는 화웨이 폰 정말 괜찮아. 중국에서는 엄청 인기 있는 핸드폰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꽤 좋아. 지금 당장 새 핸드폰 살 돈이 없으니까 화웨이 폰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샤오는 중국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특히 화웨이 폰을 자랑하며 요즘 중국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야기했죠. 저는 당장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샤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솔직히 BTS 에디션 핸드폰을 잃어버린 이후로 너무나 절망적이었긴 하지만 연락을 취해야 할 상황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처음 화웨이 폰을 받아들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느낌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화면도 크고 카메라 성능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장 급한 상황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배터리였어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사용할 만했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해야 할 정도로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멈추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아예 화면이 먹통이 되어버렸던 적도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AS 서비스였어요. 화웨이 폰이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부품을 교체하고 나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게다가 AS 센터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까지 가는 것 자체도 번거로웠어요. 결국 AS 서비스마저 제 기대에 못 미쳤죠. 그때마다 저는 전에 사용했던 삼성 갤럭시 BTS 에디션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고 서비스도 훨씬 신속하고 친절했거든요. 저는 점점 더 삼성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갔어요. 삼성 핸드폰을 다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당장 더 나은 핸드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참으며 화웨이 폰을 사용해야 했죠. 화웨이 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쌓여갔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문제와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걸 고칠 여유도 없었고 새 핸드폰을 사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동요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접하게 된 거죠.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화웨이 휴대폰 폭발,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 기사에는 지하철 안에서 화웨이 폰이 갑자기 불에 타오르면서 폭발에 승객들이 대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원인이 화웨이 폰의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배터리가 과열되어 불이 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읽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거 내가 쓰는 화웨이 폰이잖아. 나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곧바로 제 친구 샤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샤오에게 이 뉴스를 이야기하며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냐고 물어봤죠. 샤오, 방금 뉴스를 봤는데 화웨이 폰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 배터리 결함이 원인인 것 같던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나도 지금 화웨이 폰 쓰고 있잖아. 하지만 샤오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조지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느 브랜드든 배터리 결함은 있을 수 있어. 그건 그냥 아주 드문 경우야. 매일 수백만 대의 폰이 사용되는데 가끔 어쩌다 한두 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쓰는 화웨이 폰도 문제 없잖아? 괜찮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샤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솔직히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하루 종일 화웨이 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그렇지만 당장 다른 핸드폰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도 저는 화웨이 폰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충전할 때도 늘 신경이 쓰였고 혹시라도 배터리가 과열되는지 확인하느라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불안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기를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학교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날이었어요. 과제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화웨이 폰에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요. 순간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뉴스를 통해 봤던 그 사고가 떠오르면서 혹시 내 폰도 폭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급하게 충전기를 뽑고 폰을 잠시 꺼두기로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도착한 후
다시 휴대폰을 켜봤지만 그 후에도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충전은 되긴 했지만 배터리 소모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금세 뜨거워지기 일쑤였죠. 이쯤 되니 더 이상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런 상태로 사용하다가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다시 샤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샤오,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내 화웨이폰이 충전할 때 너무 뜨거워지고 지금은 배터리도 금방 닳아. 더 이상은 못 쓰겠어. 샤오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지야, 배터리 성능이 나빠질 수는 있지. 하지만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냥 수리를 맡기면 될 거야.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샤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화웨이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문제는 수리조차 받을 돈이 없었고 새로운 핸드폰을 살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가진 선택지는 거의 없었죠. 지금 당장 새 핸드폰을 살 돈도 없고 수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결국 저는 그날 밤 핸드폰을 계속 켜놓지도 충전하지도 못한 채 하루를 보냈어요. 화웨이폰은 계속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핸드폰이 필요 없는 날이 없다는 점이 더 답답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전에 사용했던 삼성 갤럭시 BTS 에디션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지 않았고 서비스나 성능 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이었으니까요. 결국엔 임시방편으로 휴대용 아이스박스를 친구에게 빌려서 핸드폰이 과열될 때마다 거기에 넣어두는 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했어요. 불편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더더욱 쌓여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절 부르셨어요. 저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며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조지야, 요즘 성적이 아주 우수하더군. 그래서 내게 좋은 기회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외국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엄청난 기대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라니. BTS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된 이후로 한국에 대해 느끼는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는데 이렇게 직접 한국에 가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저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그동안 성적도 좋았고 디자인에 대한 열정도 누구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제출하는 과제에 대한 디자인의 창의성도 우수하고 널 지켜보고 있었거든. 이 제안이 나에게 왔을 때 널 추천해주고 싶었어. 그 순간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상상하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들었죠. 그동안의 불안함과 답답함을 모두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한국 인턴십 기회를 받은 후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안감과 고민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저를 더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했죠. BTS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저로서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모든 것이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저는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현대적이고 정돈된 도시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첫날 회사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새로웠어요. 회사 건물은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고 직원들 모두 친절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삼성 갤럭시 폰 디자인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BTS 에디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BTS 에디션 갤럭시를 소중히 사용했던 경험이 있던 저에게 갤럭시 폰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이었고
저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제가 전공한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팀원들 또한 매우 협력적이었고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갤럭시 폰의 색상 조합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제 의견이 팀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디자인을 공부해온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갤럭시 폰 디자인에 제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삼성 갤럭시 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저는 단순히 디자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삼성의 기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상으로 사용자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갤럭시 폰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은 제가 BTS 덕분에 처음 삼성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과 이어지는 연결고리였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BTS 팬으로 시작해 갤럭시 BTS 에디션을 손에 넣었던 제가 이제는 직접 갤럭시 폰을 디자인하는 일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았죠. 삼성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저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참여하던 프로젝트의 팀장님께서 저와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와 팀원들은 모두 기뻐하며 팀장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팀장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팀장님의 집은 그야말로 한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스마트 싱크 기술부터 IoT 기술까지 모두 접목되어 있었고 한국의 첨단 주거 기술이 어떻게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팀장님께서 거실에 앉자마자 목소리로 AI에게 명령을 내리자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의 밝기가 조절되었어요. 로봇 청소기는 집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시작했고 TV는 자동으로 켜졌죠. 모든 것이 목소리 하나로 제어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와 동료들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팀장님의 아내분께서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내분이 차려주신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었어요. 이건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었죠.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 처음 한국 음식을 맛보았던 것이 바로 비빔밥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다시 비빔밥을 눈앞에 두고 보니 행복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팀장님, 비빔밥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먹어본 한국 음식이에요. 부모님과 처음 먹었을 때 부모님도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신나서 이야기했고 팀장님은 웃으며 그랬냐라고 하시고 추억이 깃든 메뉴를 선정한 자신의 아내에게 박수 한번 주자고 했어요. 저와 팀원들은 박수를 신나게 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비빔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행복해하자 저의 모습에 팀장님과 동료들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식사도 맛있게 마무리되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팀장님의 아내분이 후식을 준비하는 사이 팀장님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잠시 후 팀장님이 방에서 나오셨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팀장님의 손에는 삼성 갤럭시라고 적힌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내신 것은 바로 삼성 갤럭시 Z 플립 박스였거든요. 조지야,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성실히 일을 잘해주어서 감사의 의미로 이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감사하다고 연신 말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 소중한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말았죠. 그때 다른 동료들이 저를 보며 어서 열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삼성 갤럭시 Z 플립이 들어있었는데 그 색상이 바로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이었거든요. 이전에 출시되었던 BTS 에디션과 똑같은 색상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게 BTS는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시작이었고, 그런 BTS의 상징이 담긴 이 갤럭시 Z 플립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특별했어요. 조지야, 내가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색상을 준비해봤어. 전 세계 단 한 대뿐인 휴대폰이야. 그동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팀장님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죠. 동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며 제 손에 쥐어진 이 보라색 갤럭시 Z 플립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 순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인턴십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배운 것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BTS와 연결된 특별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인턴십 이상의 의미였어요.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삼성의 제품을 직접 다뤄보고 그 기술력을 체감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BTS 에디션이 아닌 새로운 삼성 갤럭시 Z 플립을 손에 넣고 있었죠. 그 폰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돋보이는 그 제품은 마치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주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제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 꿈과 기회를 준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 인턴십을 통해 배운 모든 경험과 기술은 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다시 취직해서 한국의 디자인에 이바지하고 싶다고요. 제게 잊지 못할 추억과 미래를 결정짓게 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을 향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